Part 1 Opening the Tale of Two Februaries 13월에 보너스 때 13월에 구제금융, 2월은 잔인한 달입니다. 전 세계의 직장인들이 지난 1년에 금융 성적표를 받아드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연말정산 혹은 텍스 리턴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같은 2월이라도 서울 테헤란로의 김 부장이 느끼는 온도와 뉴욕 월스트리트의 스미스 씨가 느끼는 온도는 정반대입니다. 이 온도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다룰 유동성 구조의 핵심입니다. 한국의 직장인에게 2월은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축제의 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예상 환급금을 조회하며 이 돈으로 가족과 여행을 갈지, 건조기를 바꿀지, 아니면은 주식 계좌에 예수금을 더 넣을지 고민합니다. 즉, 한국의 연말정산은 이미 안정적인 현금 흐름 위에 얹어지는 일종의 인겨 유동성이자 보너스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쉬운 수준의 이벤트입니다. 반면 미국의 직장인에게 2월의 텍스 리턴은 파티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미국인들에게 세금 환급은 13월의 구제금융, 베아웃입니다. 저축률이 바닥이고 소비 성향이 극대화된 미국 가계 경제의 특성상 대부분의 중산층은 이미 신용카드 리볼빙 한도를 꽉 채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가 넘는 살인적인 고금리 이자가 매달 그들의 목을 조여옵니다. 미국 국세청에 따르면 평균 환급액은 약 3,000달러, 우리 돈으로 400만 원이 넘습니다. 자, 미국의 서민들은 이 목돈이 들어오기를 1년 내내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돈이 통장에 찍히는 순간 쇼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1년간 쌓인 악성 부채를 일시 상환하여 개인 파산을 면합니다. 즉, 한국의 김 과장이 소비를 위해 환급금을 기다릴 때 미국의 스미스 씨는 생존을 위해 구조대를 기다리는 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 차이가 아닙니다. 자산과 부채를 다루는 금융 구조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금융에서는 이처럼 자산 가치는 높거나 소득은 있지만 당장 쓸 현금이 말라버려 흑자도산 위기에 처한 상태를 에이셋 리치, 캐시 포라고 부릅니다. 흥미로운 점은 2024년과 2025년을 거치며 이 지독한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것이 비단 미국의 서민들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스포츠 자산 중 가장 거대하고 보수적인 성차에 평균 구단 가치 8조 원에 달하는 내셔널 풋볼 리그의 억만장자 구단주들 또한 정확히 미국 서민들과 똑같은 구조적 유동성 위기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존을 위해 선택한 방법은 오랫동안 지켜온 리그의 빗장을 풀고 외부 자본을 수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NFL이 왜 드디어 사모펀드라는 외부 자본의 문을 열었는지 그 구조적 로직을 살펴봅니다. 더 나아가 이 금융의 논리를 확장하여 현재 미국 소비자 금융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지각 변동을 분석하겠습니다. 특히 2026년 1월 미국에서 빌트 이점 연기라는 이름으로 재편된 핀테크 유니콘의 행보와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신용카드 이자율 10% 상한이라는 파격적인 룰 체인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파헤치겠습니다. 왜 NFL은 아크토스의 돈을 받았는가? 왜 빌트는 웰스파고와 결별하고 새로운 뱅킹 파트너를 선택했는가? 그리고 왜 한국에는 빌트와 같은 서비스가 나올 수 없는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누가 비용을 태워서 유동성을 공급할 것인가? 라는 구조 설계의 문제입니다. 네. 파트 2 인사이트 엑스트랙션 더 밸류에이션 패러독스 앤드 더 PE 솔루션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2024년 8월 단행된 NFL의 사모펀드 소유 허용 결정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스포츠 섹션에 단신으로 소비될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산의 금융화를 선언하는 거대한 구조적 신호탄입니다. NFL은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리그였습니다. NBA나 MLB가 일찌감치 기관 투자자들에게 문을 열 때도 NFL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리그가 기관 투자자들의 엑셀 시트 위에서 굴러가는 금융 상품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얼굴과 이름을 알 수 있는 소수의 초고액 자산가들이 소유하는 억만장자의 트로피로 남길 원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귀족주의적 자존심이자 리그의 안정을 위한 강력한 해자였습니다. 자, 하지만 2024년 8월 그 견고했던 성체가 마침내 이 자본의 빗장을 풀었습니다. 도대체 100년 동안 지켜온 원칙을 왜 지금 깨뜨린 것일까요? Governing Logic 1. The Curse of Success. 자, Valuation
paradox. 자, 가장 큰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리그가 너무 성공해서 너무 비싸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NFL 구단의 가치는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현재 리그 평균 구단 가치는 약 59억 달러, 우리 돈으로 8조 원에 육박합니다. 댈러스 카우보이스 같은 최상위 구단은 100억 달러, 즉 13조 원을 상회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자산 가치가 50억 달러라는 임계점을 넘어가면서 개인 자격으로 이를 인수할 수 있는 매수자 풀이 완전히 고갈되었습니다. 미네소타 와일드의 구단주 크레이그 레이폴드가 지적했듯 구단 지분의 10%만 팔려고 해도 현금으로 수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에 억만장자는 많지만 당장 수천억 원의 현금을 동원해 의결권도 없는 스포츠 구단 지분을 살 수 있는 개인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기존 구단주들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그들은 장부상으로는 수조 원대의 자산가입니다. 하지만 경기장 리노베이션, 부동산 개발 혹은 막대한 상속세 납부를 위해 당장 써야 할 현금은 부족한 상태에 직면했습니다. 자산은 거대하지만 유동화가 불가능한 전형적인 리퀴디티 트랩에 빠진 것입니다. Governing logic to restricted injection, controlled opening. 결국 NFL 사무국은 통제권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자본만 수혈받기 위한 타협점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관 투자자의 패시브 소수 지분, 패시브 마이너리티 인트레스, 참여 허용입니다. 하지만 이 타협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NFL이 자본 논리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방어 기제를 설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타 리그 대비 매우 보수적입니다. 첫째, 지분율 상한입니다. 단일 팀에 대한 사모펀드의 지분 보유 한도는 최대 10%로 제한됩니다. NBA나 MLB가 30%까지 허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이는 PEA가 구단 경영에 대해 그 어떤 목소리도 내지 못하게 하겠다는 영향력의 원천 차단 선언입니다. 둘째, 의결권 부재, 노 가버넌스 라이츠입니다. PEA가 보유한 지분은 철저하게 패시브여야 합니다. 드래프트, 트레이드, 감독 선임 등 구단 운영에 일절 관여할 수 없습니다. 셋째, 최소 보유 기간, 락업 페리오드입니다. 투자의 안정성을 위해 최소 6년의 보유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당이 차익을 노리고 들어와 구단 자산을 쪼개 팔거나 구조 조정을 요구하는 투기성 자본의 진입을 막기 위함입니다. 넷째, 엄격한 선별 베팅입니다. NFL은 아무 돈이나 받지 않습니다. 아크토스, 식스스트리트, 아레스 등 이미 검증된 최상위 티어의 펀드들만 승인된 투자자 목록에 올렸습니다. 반면 최근 유럽 축구계에서 777 파트너스 사태로 드러난 정체불명의 사모펀드나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나쁜 자본은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SWF 등 국부펀드의 직접 투자 또한 아직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Governing Logic 3, Discount Arbitrage and Future Upside.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경영권도 없고 마음대로 팔 수도 없으며 겨우 10% 지분밖에 못 가져가는 이 불공정한 딜에 아크토스와 같은 똑똑한 선수들은 왜 수천억 원을 베팅했을까요? 그 핵심에는 할인율 아비트라지가 존재합니다. 비상장 기업의 소수 지분, 특히 경영권이 없고 유동성이 낮은 지분은 통상적으로 내재 가치 대비 20%에서 많게는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거래됩니다. 아크토스는 이 비유동성 할인과 소수 지분 할인이 적용된 매력적인 가격에 진입했습니다. 그들의 계산은 명확합니다. 첫째, NFL의 미디어 중계권료는 경기 침체와 무관하게 연평균 5%부터 10% 이상 상승하는 확정적 현금 흐름입니다. 이는 채권과 같은 안정성을 줍니다. 둘째, 향후 NFL이 규제를 완화하여 PE 간의 지분 거래를 허용하거나 구단이 통매각될 때 태그어롱 권리를 행사하면 진입 시 적용받았던 할인율이 해소되면서 막대한 멀티플 확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NFL의 이번 결정은 기존 오너들의 통제권은 완벽하게 방어하되 자산의 일부를 유동화하여 유동성 함정에서 탈출한다는 고도의 금융공학적 구조 설계입니다. 그리고 이 유동성 확보를 위한 구조 변경이라는 메커니즘은 이제 우리가 살펴볼 미국의 핀테크 유니콘 빌트 2.0의 사례와 완벽하게 동형을 이룹니다. 빌트 또한 NFL 구단주들처럼 기존의 파트너인 웰스 파고가 감당할 수 없는 손실 구조를 탈피하고 새로운 생존 구조를 짜기 위해 2026년 1월 대대적인 룰 체인지를 감행했기 때문입니다. 파트 3. 스트럭처럴 매핑 더 아키텍츠 피벗 빌트 2.0
NFL이 규제라는 해자를 열어 생존을 도모했다면 미국 핀테크 업계에는 아예 비용을 자산으로 치환하는 파격적인 설계로 시장을 장악한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바로 기업 가치 15조 원의 유니콘 빌트 리워즈입니다. 이 회사의 지배 구조를 보면 단순한 스타트업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창업자는 연쇄 창업가 안쿠르 제인이지만 이사회 의장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전설적인 전임씨 오켄 셔놀트입니다. 여기에 블랙스톤, 스타우드, 아발론베이 같은 미국 최대 부동산 리츠들이 초기 투자자로 참여했습니다. 즉, 금융의 설계자들과 부동산의 건물주들이 연합하여 만든 거대한 신디케이트입니다. 이들의 초기 모델인 빌트 1.0은 단순했습니다. 수수료 없이 월세를 카드로 내고 항공 마일리지를 쌓게 해주겠다. 세입자에게 월세는 매달 사라지는 소멸성 비용입니다. 하지만 빌트는 이를 포인트라는 자산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이 혁신적인 제안에 수백만 명의 미국 젊은 층이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14일 빌트는 빌트 2점 연기라는 이름으로 서비스의 전면 개편을 선언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혜택의 확장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처절한 수익성 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구조 변경의 핵심 트리거는 바로 웰스파고와의 결별입니다. 빌트 1.0 시절 카드의 발급사는 미국 4대 은행 중 하나인 웰스파고였습니다. 구조를 뜯어보면 세입자가 내야 할 약 3%의 카드 결제 수수료를 빌트와 웰스파고가 대신 부담하는 형태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 구조 때문에 웰스파고는 매달 $1,000만 손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젊은 고객을 유입시키는 마케팅 비용으로 생각했지만 체리피커들은 혜택만 빼먹고 웰스파고의 다른 대출 상품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웰스파고는 더 이상 못하겠다며 손을 들었고 이 제휴는 종료되었습니다. NFL이 구단주들의 현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E를 끌어들였듯 빌트는 웰스파고라는 거대한 물주가 사라진 상황에서 독자 생존하기 위해 새로운 구조를 짜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트 2.0입니다. 빌트 2.0의 구조적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발급사 및 인프라의 교체입니다. 무거운 대형 은행 웰스파고를 버리고 핀테크에 특화된 발급사인 카드리스와 인프라 은행인 컬럼 N.A로 파트너를 갈아타며 기동성을 확보했습니다. 둘째, 카드 라인업의 세분화입니다. 기존의 단일 카드 체제를 버리고 연회비와 혜택에 따라 다음 세 가지 계급으로 나누었습니다. 빌트 블루 무료, 연회비가 없는 엔트리 모델입니다. 빌트 옵시디언 $95, 식사와 여행 적립을 강화한 중급 모델입니다. 빌트 팔라듐 $495, 프리미엄 모델로 모든 결제의 2배 적립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공짜 점심은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수익성이 낮은 고객은 블루 등급에 묶어두고 연회비를 낼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 팔라듐을 유치하여 그들의 연회비와 결제 수수료로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셋째, 비즈니스 영토의 확장 TAM 익스펜션입니다. 기존에는 월세만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모기지 상환음까지 포인트 적립 대상을 넓혔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 최대 모기지 대출기관인 UWM을 전략적 투자자로 끌어들였습니다. 이제 빌트는 단순한 세입자용 카드가 아니라 미국 주택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주거비,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진통이 있었습니다. 빌트는 2.0 발표 초기 주거비 적립 방식을 복잡하게 변경하여 유저들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며칠 만인 1월 16일, 그들은 즉시 정책을 수정하여 아래 두 가지 옵션을 제시했습니다. 옵션 A, 티어드 포인트. 일상 소비 금액이 주거비의 일정 비율을 넘으면 포인트를 더 주는 방식. 옵션 B, 빌트 캐시. 일상 소비의 4%를 캐시로 받아 그걸로 주거비 수수료를 상계하는 방식. 이 해프닝은 우리에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플랫폼이 아무리 정교한 금융 구조를 설계해도 결국 사용자의 심리적 저항선을 넘지 못하면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빌트는 빠른 피드백 반영을 통해 위기를 넘겼고 오히려 소통하는 플랫폼이라는 이미지를 챙기며 2.5 체제에 안착했습니다. 결국 빌트 2.0 사건은 지속 불가능한 보조금 모델에서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NFL이 10% 캡을 씌워 P2를 통제했듯 빌트는 등급제를 도입하여 체리피커를 통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키텍트가 생존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시장 상황이 바뀌면 불평하는 대신 룰을 바꿉니다. 파트 4 스트럭처럴 매핑 Why not in Seoul? 더 레귤러티 모트. 자, 이제 시선을 서울로 돌려봅시다.
빌트의 성공 스토리를 들은 한국의 스타트업 대표들, 그리고 핀테크 업계 사람들, 카드사들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한국에는 빌트 같은 15조 원짜리 월세 카드 플랫폼이 없는가? 기술이 부족해서일까요? 네, 아닙니다. 한국의 핀테크 결제망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주거비 시장이 작아서일까요? 자, 한국의 전월세 시장 규모는 수백조 원에 달합니다. 정답은 기술도, 자, 시장도 아닌 비용 구조와 규제에 있습니다. 한국 시장을 살펴보면 빌트와 같은 모델이 탄생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 바로 누가 싼 퍼센트의 수수료를 태우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다르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즉, Structural Barrier, the Interchange Fee Cap. 미국과 한국의 카드 비즈니스는 근본적으로 다른 게임의 법칙 위에서 돌아갑니다. 미국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결제 금액의 2%에서 3% 수준으로 매우 높습니다. 이 막대한 수수료 수입이 있기 때문에 카드사는 빌트와 같은 플랫폼에 포인트를 공격적으로 주고 월세 수수료를 대신 내줄 수 있는 마진이 생깁니다. 즉, 건물주나 피지이사가 가져갈 돈을 카드사가 챙겨서 유저에게 나눠주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반면 한국은 법적으로 카드 수수료가 묶여 있습니다. 정부의 적격 비용 산정 체계 때문에 가맹점 수수료는 0.5%에서 1.5% 수준으로 강력한 상한선이 걸려 있습니다. 카드사가 가져가는 마진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빌트처럼 수수료 없이 월세를 카드로 내게 해주겠다고 한다라면 그 2%에서 3%의 비용은 누가 내야 합니까? 카드사는 못 냅니다. 플랫폼도 못 냅니다. 자, 결국 그 비용은 고스란히 유저에게 전가됩니다. 케이스 스터디. 더 코리안 푸세도 빌츠, 지그방 앤드 담비.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직방, 담비페이 같은 서비스들이 빌트와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입니다. 이들은 겉보기에는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라는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의 금융 로직은 정반대입니다. 빌트는 웰스파고와 빌트가 수수료를 태워서 유저를 모으는 보조금 모델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서비스들은 유저가 3%에서 4.4%에 달하는 수수료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수익자 부담 모델이며 심지어 임대인의 동의 등을 받아야 가능한 구조입니다. 월세 100만 원을 내는데 수수료 4만 원을 더 내야 한다면 이것은 혜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금융 상품의 관점에서 볼 때 단기 고금리 대출과 같습니다. 당장 통장에 현금이 말라버린 사람이 월사 퍼센트라는 비싼 이자를 내고 카드 결제일을 이용해 현금 흐름을 한 달 뒤로 미루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월세 카드 결제는 포인트 적립을 위한 재테크 수단이 아니라 유동성 위기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작동합니다. 자, 빌트가 자산 증식의 도구라면 한국의 서비스는 연체 방지의 도구입니다. Analogy, The Logic of the More Card Fiasco. 자, 빌트 1점 연기 웰스파고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겨주고 2.0으로 강제 개편된 과정은 한국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던 신한 더모아 카드 사태와 완벽하게 동형입니다. 이 두 사건은 설계된 마케팅 비용을 초과하는 체리피킹의 발생이라는 공통된 실패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빌트 1.0. 마케팅팀은 젊은 층이 들어와서 모기지도 쓰고 대출도 쓰겠지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유저들은 월세 수수료만 면제받고 포인트만 챙겨서 항공권으로 바꾸자는 최적화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웰스파고는 매달 140억 원씩 피를 흘렸습니다. 신한 더모아 5천 원 이상 결제 시 100원 단위 적립을 해주면 소액 결제가 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똑똑한 소비자들은 5,999원 결제를 반복하거나 환율 계산을 이용해 적립률을 극대화하는 알고리즘을 짜서 공격했습니다. 그 결과 신한카드는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결국 두 사건의 결말도 같습니다. Profitability Correction입니다. 자, 빌트는 웰스파고와 결별하고 등급제를 도입하여 혜택을 축소했습니다. 신한카드는 더모아 카드를 단종시키고 혜택을 축소하려다 소송 리스크가 발생할 뻔했다가 일단 일단락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지속 가능한 구조가 없는 혜택은 결국 청구서가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NFL 구단주들이 지분 10%를 내어주고 이 자금을 받은 것은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하지만 빌트 1점 연기나 더모아 카드의 초기 유저들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내주던 구조가 무너지자 파티는 끝났고 청구서가 날아든 것입니다. The potential. Can Hyundai Card do it? 그렇다면 한국에는 연경 빌트 같은 모델이 불가능할까요? 가능성은 불확실하나 유일한 잠재적 후보가 있다면 그것은 강력한 팬덤과 데이터 사이언스 역량을 가진 현대카드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조차 넘지 못하는 벽이 바로 앞서 말한 규제의 해자입니다.
현대카드가 아무리 힙한 브랜딩을 하고 애플페이를 도입하며 혁신을 하려고 해도 0.5%부터 1.5%까지라는 가맹점 수수료 상한선이라는 룰 안에서는 월세 3% 수수료를 태울 재원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정한 금융 마진의 구조 문제입니다. 미국은 기업이 소비자의 데이터를 사고 파는 것을 허용하고 높은 수수료를 용인함으로써 혁신의 비용을 시장에 맡깁니다. 반면 한국은 수수료를 낮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대신 파괴적 금융 혁신이 나올 수 있는 자금줄을 차단했습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른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구조가 다르면 결과물도 다르다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파트 5 스트럭처럴 매핑 더 얼티메이트 아키텍트 트럼프 대 파인 튜닝. 앞서 우리는 민간 영역에서 일어난 두 가지 구조적 혁신을 살펴보았습니다. NFL은 소유 구조를 바꿔서 구단주를 구했고, 빌트는 수익 구조를 바꿔서 그리고 유저를 갈아 끼워서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이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국가 단위의 유동성 함정입니다. 지금 미국과 한국의 가계부채 위기가 그렇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기업이 아무리 혁신적인 핀테크를 내놓아도 판을 깔고 있는 금리와 규제라는 거대한 룰이 바뀌지 않으면 시스템은 붕괴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가장 거대한 설계자, 바로 국가의 역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미국과 한국은 위기를 다루는 방식에서 극명한 구조적 차이를 보입니다. The US approach, the hard reset. 트럼프's 10% 캡이 미국을 먼저 봅시다. 현재 미국의 신용카드 리볼빙 이자율은 평균 20%를 상회하며 신용점수가 낮은 계층에게는 30%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것은 금융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약탈에 가깝습니다.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1월 1년간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 10% 제한은 단순한 선거용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이것은 금융시장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강제로 뜯어 고치는 매우 폭력적이고도 강력한 구조적 개입입니다. NFL 사무국이 외부 자본 진입 금지라는 룰을 깼듯이 미국 행정부는 금리는 시장이 결정한다는 자본주의의 대원칙을 깨서라도 가계의 파산을 막겠다는 의지가 포함된 것입니다. 이 룰 체인지가 실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금융사들의 마진 구조는 무너질 것입니다. 웰스파고가 빌트 1.0을 손절했듯 은행들은 저신용자에게 카드 발급을 중단하거나 한도를 대폭 축소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이것이 낮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서민들이 20% 이자를 갚느라 영원히 노예 상태로 남는 것보다는 차라리 대출 문턱을 높이고 기존 부채의 이자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 현금 흐름을 회복시키는 것이 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막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의 방식은 고통스럽더라도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 하드 리셋입니다. The Korean approach, the soft patching, deduction and relief. 반면 한국 정부의 대응 방식은 전형적인 파인 튜닝입니다. 한국은 룰을 바꾸지 않습니다. 대신 기존 룰 위에서 공제라는 당근을 던집니다. 신용카드를 더 많이 쓰면 소득공제 한도를 늘려주겠다. 월세를 성실하게 신고하면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이자가 부담되면 일시적으로 유예해주겠다. 이것은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소득공제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지 내가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줄여주지 않습니다. 둘째, 더 쓰면 깎아준다는 논리는 이미 쓸 돈이 말라버린 사람들에게는 작동하지 않는 공허한 외침입니다. 셋째,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눈치를 보느라 신청조차 못하는 세입자가 태반인 작동하지 않는 버튼입니다. 미국과 비교했을 때 이러한 정책은 환자가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데 진통제와 비타민을 처방하며 조금 더 버텨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 변동성 최소화를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결과적으로 가게는 고금리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서서히 말라가고 있습니다. The Insight, Operator vs Architect in Crisis. 여기서 우리는 오퍼레이터와 아키텍트의 결정적인 차이를 다시 확인합니다. 한국의 접근은 오퍼레이터의 방식입니다. 주어진 시스템, 즉 높은 부동산 가격, 가계부채를 상수로 두고 그 안에서 최적의 해법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답이 공제 확대, 만기 연장 같은 미봉책입니다. 미국의 접근은 아키텍트의 방식입니다.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면 시스템의 변수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NFL은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변수를 바꿨습니다. 빌트는 월세는 비용인가 자산인가라는 변수를 바꿨습니다.
자, 트럼프는 이자의 상한선은 어디인가라는 변수를 바꿨습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NFL의 사모펀드 딜, 빌트 2.0의 구조 개편, 그리고 트럼프의 이자율 상한 공약. 이 겉보기에 무관해 보이는 세 가지 사건은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유동성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산만 믿고 현금 흐름을 등한시했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누군가가 비용을 대신 내주던 보조금의 시대도 끝났습니다. 이제 질문은 당신에게 향합니다. 국가가 룰을 바꿔주기를 기다릴 것입니까? 아니면은 당신 스스로 당신만의 딜 스트럭처를 설계할 것입니까? 다음 파트에서 우리는 이 거시적인 통찰을 당신의 개인적인 삶과 비즈니스에 적용할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살펴보겠습니다. Part 6 Scalable Application Become the micro GP. The reality check you are the asset. 이제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금융의 구조를 당신의 삶과 비즈니스 테이블 위로 가져오겠습니다. NFL 구단주 안쿠르 제인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이들의 공통점은 위기가 왔을 때 성실함으로 버티지 않고 구조를 재설계하여 돌파했다라는 점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한국의 김 부장처럼 막연한 보너스를 기다리며 있는 자산을 꽉 쥐고만 있는 오페레이터입니까? 아니면 미국의 스미스 씨처럼 국가가 금리를 내려주기만을 기도하는 패시브 인베스터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스트럭처 신디케이트의 일원이라면 여러분은 달라야 합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운용하는 마이크로 GP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세 가지 실행 프레임워크를 당신의 비즈니스에 즉각 대입하십시오. 액션 1. Carve out strategy. 유동성 함정에서 탈출하라. NFL 구단주들은 구단 전체를 팔지 않았습니다. 통제권은 유지한 채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지분 10%만 떼어내어 현금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브 아웃, 사업부 분할, 매각 전략입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유동성 위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돈이 없다는 것은 틀린 진단입니다. 정확히는 가진 것은 많은데 현금이 안 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자산을 해체하십시오. 당신의 회사, 당신의 커리어, 당신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핵심 통제권을 해치지 않으면서 외부 자본을 태울 수 있는 10%는 무엇입니까? 프리랜서라면 당신의 노동력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네트워크나 노하우를 교육 프로그램으로 카브아웃하여 현금 흐름을 만드십시오. 사업가라면 회사의 지분을 헐값에 넘기지 말고 특정 프로젝트나 지식재산권의 미래 수익권만을 유동화하십시오. 전체를 지키려다 전체를 잃지 마십시오. NFL처럼 가장 매력적인 살을 한 점을 내어주고 생존을 위한 혈액을 공급받으십시오. 액션 2, 익스펜스 2, 에셋. 비용을 자산으로 치환하라. 빌트의 혁신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세입자들에게 월세는 사라지는 비용이 아니라 미래의 집을 사는 자산이라고 설득했습니다. 당신의 재무제표에서 매달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가장 큰 비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단순히 지출로 남겨두지 마십시오. 그 지출을 통해 무엇을 쌓을 수 있는지 고민하십시오. 임대료를 내고 있다면 건물주에게 지분 투자를 제한하거나 장기 계약을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받는 일종의 텐트, 임프로브먼트, 얼로우런스 구조를 짜십시오. 마케팅 비용을 쓰고 있다면 단순히 광고비를 태우지 말고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여 커스터머 리스트라는 무형 자산을 구축하십시오. 빌트가 웰스파고를 떠날 수 있었던 힘은 카드 발급 수수료가 아니라 그들이 확보한 수백만 명의 고신용 월세 세입자 데이터였습니다. 액션 3. Regulatory Arbitrage. 규제를 해자로 삼아라. 한국에는 빌트가 없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규제는 장벽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해자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가맹점 수수료 규제 때문에 대형 핀테크가 못 들어온다면 역으로 그 규제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틈새 시장은 어디입니까? 수수료 마진이 없는 곳에서는 데이터 마진이나 트래픽 마진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금융 수수료 대신 광고나 커머스를 붙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규제가 막고 있는 길 앞에서 서성이지 말고 규제가 만들어낸 우회로를 선점하십시오. 그것이 한국형 아키텍트가 생존하는 법입니다. Part 7 Closing. 오늘 우리는 NFL의 개방, 빌트 2.0의 피 튀기는 구조조정, 그리고 국가 단위의 금리 룰 체인지까지 거시와 미시를 넘나들며 유동성의 구조를 해체했습니다. 자, 결론은 명확합니다. 자, 기존 시스템이 주는 연말정산 보너스에 안주하는 사람은 영원히 시스템의 부속품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의 결함을 발견하고 그 틈새에 자신만의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사람은 시스템의 설계자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조가 곧 자본입니다. 구조가 변화의 촉매입니다. 구조는 무한히 확장됩니다.
금융의 눈으로 당신의 판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는 문 앞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을 설계합니다. Structure expand and